에먼게랜드 반자동 소총. 과거의 유물인 볼트 액션 소총은 잊으십시오. 대부분의 국가가 1890년대에 설계된 소총을 쥐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미군은 보병 전투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 무기, 바로 에먼게랜드를 들고 전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위력을 이해하려면 최전방에 존재했던 극명한 기계적 격차를 분석해야만 합니다. 카라비너 98K를 장비한 독일군이나 38식 아리사카 소총을 든 일본군은 수동으로 노리쇠를 당기고 다시 조준한 뒤 사격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명사수라 할지라도 한 발을 쏘는데 약 2초나 걸리는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견고한 에먼게랜드는 미군 병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속도만큼 빠르게 8발의 탄환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탄환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이론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미군 보병 분대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06 스프링필드 구경의 탄환을 거의 200발이나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습적인 조우전에서 이는 적에게 공포스러운 화망을 형성했습니다. 독일군의 전투 후 보고서에는 지휘관들이 기관총 진지 전체로부터 기습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미군 분대가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8발들이엔 블록 클립 시스템은 적의 제압 전술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독일군 분대가 5발들이 클립을 수동으로 장전하기 위해 사격을 멈춰야 했을 때 미군은 계속해서 사격을 퍼부으며 적들이 고개를 들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조지 스패튼 장군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도구였습니다. 다음은 전술무전 통신망입니다. 무기가 미군의 팔다리였다면 정보는 그들의 신경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스러운 전장의 안개 속에서 대부분의 군대는 여전히 낡은 조명탄이나 끊어지기 쉬운 유선전화 혹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연락병에게 의존하여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최전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SCR-536 핸디토키와 SCR-300 워키토키의 도입은 역사상 처음으로 소규모 분대가 지휘관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 덕분에 단 한 명의 병사가 보고를 올리고 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던 기존의 1시간짜리 주기를 불과 30초로 단축시켰고 적들을 마비시켰던 전쟁의 마찰력을 효과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무게가 5파운드에 불과하고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설계된 SCR-536은 통신거리가 약 1마일에 달했으며 이는 국지적인 공격을 조율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거리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진흙탕을 기어온 연락병으로부터 작전 지도의 변경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반면 미군 하사관은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면 기동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연결성은 미군 부대가 결코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응집력 있고 스스로 사고하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군은 통신을 분산시킴으로써 아르덴 숲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병사들이 결코 어둠 속에서 싸우지 않고 분열된 적들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매끄러운 제병 협동 전술입니다. 미군 병사는 적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군의 진정한 위력은 보병, 기갑, 그리고 항공전력이 파괴적인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제병 협동 철학에 있었습니다. 다른 군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향해 무모하게 맨몸으로 돌격하는 방식 대신 미군 보병은 훨씬 더 거대한 망치를 위한 눈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전술 무전기나 화려한 색상의 연막탄을 사용하여 30톤짜리 엠포셔먼 전차나 P-47 썬더볼트 전폭기를 호출해 눈앞의 장애물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1944년에 이르러 미군은 전방 항공통제관의 역할을 완벽하게 정립했고 지상군이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정밀 공습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협동 전술의 치명성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노르망디 돌파 작전 당시 미 지상군은 하늘과 매우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P-47 썬더볼트가 아군 방어선에서 불과 200야드 떨어진 곳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군사적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정밀한 오차 범위였습니다. 이는 곧 고정된 적의 진지는 사실상 사격장의 표적이나 다름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 방어병력은 종종 미군의 압도적인 항공 우위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지만 실제로 주축군의 허리를 끊어놓은 것은 지상의 병사와 공중의 조종사 사이의 완벽한 통합이었습니다. 모든 국지전은 협동작전이었으며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국가 전체의 군사력을 실어 엄청난 무게로 내리쳤습니다. 다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된 엔진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최첨단의 거대한 군대는 잊으십시오. 실제 독일 국방군은 인간의 근육과 말의 건초로 움직이는 군대였습니다. 독일군이 대포와 보급 마차를 끄는데 270만 마리가 넘는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반면 미군은 두 발로 걷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전쟁의 물리적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변화였습니다. 1944년 무렵 표준적인 미군 보병사단은 무려 1,4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있다면 그 어떤 미군 병사도 전장을 향해 걸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동력의 중추는 듀스 앤 어하프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상징적인 2점, 5톤 화물 트럭과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사륜구동 지프였습니다. 이 차량들은 전쟁의 속도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60파운드의 군장을 메고 매일 20마일을 행군하며 체력을 소진하는 대신 미군 병사들은 최전선으로 직접 수송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로하지 않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상태로 도착하여 즉각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연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한 덕분에 미군 지휘관들은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사단 전체를 재배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물의 노동력과 도보 이동이라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속도에 여전히 묶여있던 적 부대를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한 병참학적 쾌거였습니다. 기동성을 사치가 아닌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여김으로써 미군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위협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공격의 핵심 지점에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산된 지휘체계와 소부대 리더십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군 병사들의 우수성은 그들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는 병사들이 무기력해지곤 했던 주축군의 경직된 하향식 지휘체계와는 달리 미군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임무형 전술의 미국식 버전으로 목표는 명확하되 실행 방법은 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소위가 전사하거나 무전기가 침묵할 때 미군 하사관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지휘권을 쥐었습니다. 이러한 내재적 유연성은 미군 부대가 와해되거나 기습을 당했을 때도 무질서한 오합지졸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작고 치명적인 전투팀으로 재편성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진흙과 피해 현실을 바탕으로 몇 초 만에 생사를 가르는 전술적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미군 야전교범에서도 어떤 계획이든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행동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미군 부대를 완전히 격파하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머리를 잃고도 환경에 적응하여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히드라와 같았습니다. 적군이 허가 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반면 미군 병사들은 속도와 결과를 최우선으로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받았으며 이는 모든 상병들을 전장의 잠재적인 전술 설계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음은 표준화와 전장 부품 회수입니다. 1940년대 전쟁의 세계에서 주축국은 공학적 완벽함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미국은 훨씬 더 치명적인 요소, 바로 부품의 호환성에 집중했습니다.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끄는 미국의 산업기계는 최전선으로 보내지는 모든 볼트와 톱니바퀴에 조립 라인의 무자비한 효율성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부서진 트럭의 기화기를 떼어내어 이탈리아에서 고장난 차량에 별도의 가공 없이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적군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병참학적 기적이었습니다. 미군의 정비병과 병기창 대원들은 파괴된 장비에서 부품을 떼어내어 다른 장비를 계속 가동하게 만드는 이른바 동족포식의 달인들이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유럽 전선에서 이처럼 호환성 높은 DNA 덕분에 미군 정비부대는 손상된 전차와 차량의 90% 이상을 단 며칠 만에 최전선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수율은 미군의 진격이 결코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독일의 티거 전차는 과잉 엔지니어링의 걸작으로 오직 특정 공장에서만 배송받을 수 있는 고도로 특화된 부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춤 제작된 톱니바퀴단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 전차는 자폭된 채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M1 게랜드의 공이든 트럭의 점화 플러그든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는 부품의 효율성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 도랑에서 주워 모은 부품들로 장비를 수리하는 능력은 적군이 말 그대로 멈춰섰을 때 미군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사격 지휘소와 VT 신관입니다.
미군 포병은 단순히 큰 대포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고속으로 작동하는 죽음의 계산기였습니다. 비밀 무기는 대포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격 지휘소였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포병 사격은 표적을 향해 포탄을 조금씩 수정하며 다가가는 느린 과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격 지휘소는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포대들이 사격 요청 몇 분 만에 수학적 정밀도를 바탕으로 단 하나의 좌표에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화는 포탄 내부에 숨겨진 작은 유리관, 즉 가변시간 신관 또는 근접 신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극비리에 개발된 이것은 본질적으로 초소형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땅에 부딪힐 때 폭발하여 흙먼지 속에 에너지를 낭비하곤 했던 일반적인 신관과 달리 VT 신관은 지면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상공 정확히 50피트 높이에서 포탄을 기폭시켰습니다. 이 공중 폭발은 엄청난 속도의 강철 파편 수천 개를 원뿔 모양으로 쏟아부어 전통적인 참호나 방공호를 은신처로서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보병들에게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란 없었습니다. 머리 위 하늘 자체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 S. 패튼 장군은 벌지 전투의 승리를 이 기술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미군의 105mm 곡사포가 개활지에 노출되거나 얕은 엄폐물의 숨은 적군을 괴멸시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격 지휘소의 조직적인 속도와 VT 신관의 기술적 치명성을 결합함으로써 미군은 포병 전력을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을 아예 지워버리는 군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음은 전투 의무병과 항생제 혁명입니다. 군인의 용기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직접적으로 투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은 의뢰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전장을 신속한 회복을 돕는 정교한 네트워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중심에는 골든아워, 즉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특수 제작된 지프 구급차부터 하늘을 나는 병동으로 개조된 더글러스 C-47 수송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는 단계별 후송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생명공학 기술의 돌파구였습니다. 1944년 무렵 미국은 매달 230만 회분 이상의 페니실린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는 깊은 파편 상처조차도 궤저로 인한 사형 선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준 경이로운 산업적 업적이었습니다. 신속한 전장 수혈을 위해 널리 사용된 건조혈장과 결합하여 부상당한 미군 병사가 야전 병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생존율이 96%라는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베테랑들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의 심장에 강철 같은 심리적 굳건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 자신들을 붙잡아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붕대와 설파제마저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독일군과 일본군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였습니다. 다음은 전투식량, 위문 편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바지선입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를 든든히 채워야 진군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미국은 이 격언을 심리학에 가까운 산업적 과잉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 말기 독일군 병사들이 썩은 감자나 뒤적이는 처지로 전락하곤 했던 반면 미군 병사들에게는 꾸준한 영양 공급을 위한 C레이션과 고기동 전투를 위한 K레이션 등 과학적으로 계산된 다양한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가 아니라 전투 피로증과 싸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큐레이션된 위안거리였습니다. 각 키트에는 네스카페 인스턴트 커피, 허쉬 초콜릿바,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와 같은 기호품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심지어 수병과 해병대원들을 위해 100만 달러를 들여 콘크리트 바지선을 태평양에 떠다니는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개조했고 이 공장은 7분마다 10갤런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러한 헌신은 V메일 시스템으로도 이어졌는데 전쟁 기간 동안 10억 통이 넘는 편지를 처리하여 미국 본토와 최전방 참호 사이의 감정적인 다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영혼의 병참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써 미군은 부대원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뜻한 식사, 새껌 한 통, 그리고 아내가 보낸 편지를 가진 군인은 정신적으로 굳건히 닻을 내린 군인이며 이는 얼어붙은 숲이나 열대 정글에서 길고 끔찍한 작전을 수행할 때 적부대를 자주 붕괴시켰던 집단적 심리 붕괴를 예방했습니다. 다음은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의 물결입니다. 주축국이 승산이 없었던 이유를 압축하는 단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압도적이고 방대한 미군의 병참 규모입니다. 민주주의의 변기창은 단순히 무기만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까지 병사들의 뒤를 따르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는 보급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노르망디 돌파 작전 이후 밤낮 없이 운영되는 대규모 트럭 호송 시스템인 레드볼 익스프레스를 구축했습니다. 전성기에는 거의 6,000대의 차량이 매일 12,000톤이 넘는 보급품을 운반했습니다. 그 효율성이 어찌나 높았던지 미군 병사 한 명은 연료와 탄약부터 방 하나와 스페어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매일 평균 65파운드의 보급품을 소비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주는 심리적인 무게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일본과 독일 지휘관들은 미군의 보급품 창고를 점령할 때마다 자주 절망감을 표출했는데 자신들은 휘발유일 갤런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반면 미군은 보급품이 너무 넘쳐나서 귀중한 연료를 세탁기나 이동식 영화관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참의 지배력은 전쟁을 수학적인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군이 총알 한 발이라도 아끼려 했을 때 미군 병사들은 자신이 포탄 한 발을 쏠 때마다 10발의 포탄이 이미 트럭에 실려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웠습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수송로가 아니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해낸 초강대국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10가지 효율성의 기둥을 이해하면 미국의 승리가 단순히 용기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과학, 산업,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우월한 시스템으로 이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어 가장 위대했던 세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역사를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세상을 바꾼 기계와 사람들에 대한 다음 분석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